벡터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점 데이터 또는 포인트라고도 부르고요. 점 데이터는 일단은 공간 객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단순화된 표현이고요. 말 그대로 포인트, 점으로 찍혀 있다 보니까 거리나 또는 폭에 대한 개념이 없는 0차원의 공간 객체를 의미합니다. 0차원이고요. 포인트 옵션을 형광펜으로 좀 바꿔볼게요. 다음 축적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 객체가 점 사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즉 내가 어떠한 공간 객체를 이렇게 벡터 자료로서 표현을 하는데 지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 포인트들을 줄이다 보면은 점의 형태들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특정 객체의 공간 위치와 속성 정보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벡터 자료에 대한 표현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이는 거 있죠?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게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좌표로서 6,7.5라는 좌표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선인데요. 두 개 이상의 점 사상이 구성된 길이를 갖습니다. 이번에는 길이를 갖는 1차원의 공간 객체로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의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해서 선으로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는 형태들을 얘기하고 여기서 의미하는 선이라는 것은 앞서 표현됐던 포인트 즉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선의 또 특수한 형태로서 표현하는 방식은 문자로서 표현하는 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사슬, 체인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선형으로 되어 있는 선형 네트워크 상에서 선이 교차되고 있는 지점의 끝에 머리는 노드라고 불러요. 선과 선이. 다음에 노드와 노드를 잇는 선형 공간 객체를 링크라고 부릅니다. 링크. 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최소 3개 이상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폐합된 형태의 면, 또 삼각형이 되겠죠? 3개면은. 그래서 2차원의 공간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면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신 것처럼 지금 6개 포인트, 7개 포인트로 되어 있죠? 칠각형이고요. 면 같은 경우의 데이터들은 어떤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보통 이렇게 면적으로 표현돼야 될 방식이 있는 곳, 호수나 산림, 도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면을 이용한 면사상 표현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벡터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과거에 쓰이던 방식, 스파게티 모델이라 불리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위상 모델 방식입니다. 먼저 스파게티 모델을 좀 보면은 상호 연결성이 결여된 점과 선의 집합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서로 포인트하고 이제 라인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없고 계속적으로 개별적으로 놀고 있는 그런 작업의 형태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지도들을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장치가 디지타이저라는 장치예요. 그 장치를 이용을 해서 수작업으로 디지털화 변환시키는 작업을 디지타이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타이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지도 자료가 대표적으로 스파게티 모델의 예시고요. 스파게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좀 많이 쓰였던 방식이고, 일단은 앞서 스파게티 모델에 대한 단점 같은 경우는 각 객체, 즉 점과 포인트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객체들에 대한 표현 방법에 있어서 서로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다. 앞서 설명드렸던 미상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 자료에 대한 공간 분석에 있어서 좀 미흡하고 이용이 좀 불가능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또
모든 면사상 자체가 각각의 독립된 좌표 집합으로서 저장이 된다. 즉 어떤 폴리곤의 데이터가 결국은 포인트와 포인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그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는 라인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이 표현 자체가 포인트 이제 라인도 포인트의 연속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 자료들이 계속 저장이 되는 방식이 스파게티 모델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료 저장을 함에 있어서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위상 모델이라는 걸 이용한 위상 모델 저장 방식인데요. 위상 모델은 특정 변화에 따라서 어떤 불변화적, 변하지가 않는 기하학적인 속성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로서 쓰이고 있는 게 위상 기하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위상이라는 내용들의 모델들을 성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모든 선의 연결, 또 폐합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상 모델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는 벡터 자료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공간 객체 사이의 그 관계들을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 써져 있을 거예요. 인접성, 붙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 여부에 대한 부분들, 포함성,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위상 모델의 적용을 통한 벡터 자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위상 모델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실체와 공간 객체를 서로 링크시키고요. 연결을 시키고 거리 또는 면적, 또 교차 방식 등 많은 요소들의 계산이 가능한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위상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드와 링크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노드라는 건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 또는 선의 양 끝점 또는 선상에 주어져 있는 특정한 지점을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링크는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위상 모델도 좀 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가 공간 객체를 표현하는 모든 지점의 최소 단위로서 표현할 수 있는 0차원의 개념인 포인트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요. 이 모든 노드가 서로 확인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여부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또 되게 많은 실제 이 공간상에서에 대한 레이어들을 이렇게 폐합을 잘 시켰는지 또 노드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레이어와 레이어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데 겹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형태들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교차로가 있는데 이 교차로와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교차로와 교차로 지점을 연결해주냐. 되게 느리거든요. 어이구, 갑자기. 교차로 방향이 있을 때 실제로 입체적인 교차로나 단순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서로 양방향에 서로 소통이 가능한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레이어로서 위상 자료들을 벡터 자료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선과 선을 접하게 함으로써 각 점이 연결되는 점이 노드로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뭐 어떤 교차로 중에서 어떤 교차로 중에서 위쪽으로는 이렇게 고가도로가 지나가고요. 아래쪽에는 그냥 그 고가도로 밑으로 지나는 다리 있죠. 이거는 서로 접해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런 경우는 우리 이렇게 절점을 서로 노드와 노드점을 연결을 하고 또 노드점 연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차되는 지점들은 뭐가 좀 이상하네요. 교차가 안 되게끔 표시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위쪽으로는 이제 고속도 뭐 이렇게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밑으로는 아래쪽으로 지하차도가 지나가고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교차되는 지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를 잘못 표현해서 이렇게 노드처럼 연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 오류를 검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각 지점, 특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들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를 통해 수정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자동 검수 작업 같은 경우들, 이 공간 객체 자료들이 기존에 미리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변화가 있는 경우는 다시 재제작하겠잖아요. 재제작하는 경우에 기존 거에 대해 갑자기 이런 접속부에 대한 변화가 실제로 있지 않은데 이거 한 자료에서는 그런 게 보였다 그러면은 기존 자료하고 대별을 해서 자동으로 검수해서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그런 경우만 따로 추려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통해서 진짜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위상 모델에 의한 벡터 자료 구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런 데이터 구축하고자 하는 사용자, 제작자, 또 이용자들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벡터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에서는요, 첫 번째 벡터 자료에 대한 출력과 분석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일단 저장을 하겠죠. 디지털화된 자료들이니까요. 컴퓨터 저장을 하고 컴퓨터 저장을 할 때 각 벡터 자료는 특정 파일 형식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데요. 이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느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사의 회사에서 포맷들을 어떤 형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IS 데이터에서는 기본 포맷들로서는 정해져 있는 포맷들이 좀 되어 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벡터 자료로서 표현되는 데이터 포맷 파일 형식은 이 위에서 보이는 쉐이프 파일 포맷입니다. 기타 커버리지, 또 CAD에서 많이 쓰이는 DXF, DWG 파일이고요. DLG, VPF, 타이거 등의 파일 포맷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벡터, 위상 모델에 의한 벡터 자료들을 구축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위상 관계, 영어로는 토폴로지라고 해요. 토폴로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상 관계라 불리는 토폴로지는 그리스어인 토포스하고 로고스를 합성한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상의 점과 선과 면 및 그 점선면이 갖고 있는 객체의 표현 방법에 대한 위치 등에 관해서 양이나 크기와는 상관없이 형상이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기법을 위상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위상구조 또는 위상관계 또는 위상기하학이라는 말로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상 구조는 일단은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는 객체의 어떤 관계들을요. 지금 보면 이게 구역상으로 폴리곤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또 라인과 라인을 잘라서 또 세부 폴리곤으로 구분을 하겠고요. 또는 이렇게 라인과 라인으로 되는 폴리곤, 또 어떤 측량이나 기준점 이런 관계들을 수학적 방법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객체의 위치 자체를 좌표값으로 인식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좌표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 정보들을 상대 위치로서 서로 저장을 하고 선의 방향, 특성들 간의 관계 등을 통해서 인접성, 연결성, 포함성 지금 보이는 그 하단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어떠한 A와 A 폴리곤과 B 폴리곤이 이 체인을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인접해 있다. 또 이 노드 1번점을 기준으로 체인 A와 B와 C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또 A라는 폴리곤 안에 B 폴리곤은 포함이 되어 있다. 등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게끔 있습니다. 이런 위상 기하와 관련된 토폴로지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공간상에서 내가 어떻게 구현해놓은 도형 자료에 대해 점이나 선이나 면 위치 등에 대해서 양이나 크기나 관계없이 아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 그거를 위상기하라고 많이 표시를 하고요. 이런 위상기하는 어떠한 우리가 사는 공간상의 어떤 개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인 연결성과 인접성과 포함성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쪽 도계에서부터 도계 캠퍼스로 쭉 서쪽 캠퍼스 지나가고 동해까지 가는 국도가 있는데요.
국도들, 특히 동해시 딱 수입부까지 연결되는 국도를 국도 38호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국도 38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거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에 시작 38호선에 시작되는 도로의 시점이 있겠죠. 또 도로의 종점이 있을 거고요. 그 시점과 종점에 대한 연결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방향에 따라서는 상향이냐 하향이냐 또 이 도로의 연장의 길이는 얼마인가에 의해서 그 위상학적 기하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8호선 같은 경우에는 충남 서산 대산읍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강원도 동해시 연결되어 있고요. 총 연장의 길이는 약 340km가 좀 안 되죠. 상당히 긴 국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요. 왼쪽에 있는 건물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봤을 때 서로 이 건물이 이 빈 공간에 서로 인접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그냥 예를 들어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만큼 면적이다 그러면 이 A라는 빌딩은 이 전체 폴리곤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B라는 건물은 다른 땅이라고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다음에 도형의 자료는요, 지리적인 위치와 공간적인 관계로서 크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어떤 고장이 나서, 상수 맨홀에서 뭐 물이, 상수가 계속 수돗물이 펄펄 넘쳐 흐르고 있다. 누수 사고가 발생이 됐다 했을 때, 지리적인 위치 관계로서는 누수의 지점에 대한 위치가 좌표로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라는 걸로 정의 내릴 수 있겠고요. 공간적인 관계로서는 사고가 난 사고 지점, 즉 누수 지점으로부터 그것들을 담당해야 될 관련 있는 지자체의 상수도 본부, 그리고 가장 인접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위상기하학적 개념으로서 접근합니다. 위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크게 세 가지 인접성, 연결성, 포함성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인접성 같은 경우는 어떤 객체에 대해서 접촉하여 있는 위치를 설명하는 형식이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처럼요. 토양이나 인접 객체들 연결을 시킬 때, 이 토양과 이 다른 토지를 가진 토양은 서로 인접해 있다. 이 필지와 이 필지는 서로 인접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또 연결성 같은 경우는 보통 도로나 하천, 관망 같은 서로 선형화되어 있는 형태들을 연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연결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객체의 연결 정보들을 표현할 때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포함성 같은 경우는 어떤 폴리곤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폴리곤에 포함되어 있느냐, 어떤 더 큰 폴리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빠져 있느냐 등에 대한 상관성으로 관건성을 나타낼 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상세히 볼까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인접성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선 자료에 대해서 좌우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크 뭐 1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되어 있는 선의 관계에 있을 때 여기에 덮여 있는 폴리곤은 무엇인가를 평가하고자 할 때요. 예를 들어 지금 6번에 관련된 6번 여기죠 이만큼 이 6번 아크와 관련된 라인 6번의 경우에는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폴리곤은 B 폴리곤이고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C 폴리곤이다 라고 해서 그 인접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해낼 수 있겠죠. 또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 선자료, 즉 노드와 노드로 시작된과 끝점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 그 연결하고 있는 부분들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왼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 2번 같은 경우에 2번 아크의 경우에는 시작되는 시점이 11번의 노드로부터 12번의 노드로서 끝난다. 라고 연결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포함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곤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얘기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림에서 보이는 폴리곤 C번, C에 해당되는 폴리곤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크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래서 선이 C 폴리곤 영역 내에는 이 2번 라인과
4번 라인과 9번 라인, 그다음에 6번 라인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기 뭐야 프린터물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나 12페이지에 보면 위상 모델에 대한 단점들을 몇 가지 설명드렸죠. 노드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드 간의 연결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자나 이용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게티 모델에 비해서 월등한 장점으로 인해서 GIS에서 필요로 하는 벡터 자료 데이터의 구축은 위상 모델로서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왼쪽 그림은 현실 세계 앞서 봤던 그림이죠. 그 8페이지에서 봤던 그 그림 형태들을 조금 확대해서 그린 건데 어떤 저수지를 끼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공간에 대한 사상을 표현하고자 해서 이거를 위상관계에 관련된 위상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위상 모델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벡터 데이터를 표시를 하면 점 사상은 건물로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면 여기 집들이 좀 있고 점 사상 또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좀 그려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면 사상은 이런 호수와 같은 해합되어 있는 격태 이런 표현을 해서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요.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노드와 노드의 번호의 부여를 통해서 링크화 시킨 거고요. 같이 이 결정 조주 연결시켜서 라인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 이거는 A, B, C, D 이 영역으로 또 구분할 수 있고 같은 C 영역 그 다음에 C 영역은 이렇게 단순화돼서 좀 표현을 시키자 그러면 이런 식의 라인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한 공간 사상과 위상 관계를 갖도록 위상 모델에 의해서 벡터화 시킨 데이터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이 상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관계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접성, 포합성, 연결성 이런 내용들을 좀 본다 그러면 면 사상과 노드점과의 위상 관계를 좀 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면은 A 영역, A 면, 폴리곤 A, B, C, D, E까지 나눴을 때 연결되어 있는 링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해서 A와 관련된 폴리곤 내에는 L1, L3, L5 요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링크와 위상 관계를 좀 보게 되면은요, 각 점에 대한 링크들은 시작점의 노드점과 종결점의 노드점이 어디인가 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좌측과 우측면에 이루고 있는 폴리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시작점과 노드점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어떠한 위치 지점에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지점이 여기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부터 난 여기 뭐 예를 들어 A 지점을 합시다. B 지점까지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최단 경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지점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노드를 찾겠죠. 노드를 찾아서 도로와 해당되는 노드를 찾아서 노드에 연결을 시킬 거고 그로부터 가장 최적 경로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시켜서 경로가 어디까지 되는지 내비게이션에 많이 사용되는 최단 거리, 뭐 최적 거리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간 데이터 중에 형식 중에 두 번째 형식인 레스터 자료 형식이에요. 레스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지금 어떤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의 최소 단위를 이루고 있는 픽셀 또는 셀을 이용을 해서 지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위치와 생성 정보를 기록을 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레스터 형식이라고 합니다. 레스터도 벡터 모델하고 똑같이요. 어떤 실세계에 대한 모든 객체를 점, 선, 면 이 세 가지 유형의 형태들로서 기하학적인 공간상에 대한 객체들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 나오는 거 보시면 각 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셀 값들, 셀에 대한 속성값인데요. 특성값인데 이 셀 값을 이용해서 각 객체에 대한 공간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유형의 셀 집합들을 적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자료에 대한 객체 표현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점, 선, 면의 세 가지 형태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벡터보다는 조금 러프하죠. 아무래도 셀의 크기가 벡터의 크기만큼 아주 면밀하거나 정밀하게 표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셀을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의 픽셀의 해상도에 되게 많이 국한돼서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벡터에 비해서는 좀 더 세밀도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포인트로 표현되는 방법에서는 벡터 같은 경우는 한 점에 대해서 x와 y 좌표로서 표현이 되지만 레스터는 오른쪽 이 그림에 보다시피 레스터는 하나의 셀로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셀은 점을 식별하는 식별자, 포인트 아이디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포인트 아이덴티파이어도 할 수 있고, 줄여서 얘기해서 아이디라고 할게요. 아이디와 속성값을 갖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우물, 맨홀 이런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 공간 이 픽셀상에서 셀에서 그 형상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의 셀로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선, 라인 같은 경우는 벡터에서는 x, y 좌표가 어떤 순서화된 리스트로서 표현돼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레스터는 같은 값을 갖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셀의 체인 형태들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요. 같은 셀 속성을 갖게 되는 값들에 대한 연결로서 표현을 한다. 그 선을 이루고 있는 셀은 셀의 가장자리와 가장자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고요. 물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에서 선은 그 정의의 면적 개념 자체가 포함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레스터 구조에서는 면적을 갖는 셀들에 의해서 표현이 가능한 특징이 또 있고요. 면 같은 경우에는 벡터에서 면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닫히는 폐압 면,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측량에서 배웠던 트래버스의 형태들이죠. 특히 폐압 트래버스 형태들로서 XY 좌표에 순서화된 리스트로서 표현이 되고 있지만 레스터는 같은 값을 갖는 한 그룹이 서로 접촉하고 있는 셀의 형태, 지금같이 같은 셀 값을 갖는 것의 그룹들이 묶여져 있는 형태들로서 폴리곤을 이루고 형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상 경계 부분이 계단 형태들로 아무래도 셀의 구조가 동그라미나 형태가 아니라 정방형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을 표현하는 구조나 경계 부분이 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단 형태의 지그재그한 모양으로 표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레스터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점의 어떤 셀을 구성하고 있는 셀의 표현 방법의 셀 값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자료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일단은 이 레스터 자료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수치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원격 탐사 이미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료 획득이 넓은 지역의 범위들을 한 번에 촬영된 이미지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어서 입력 자료로 사용하기가 좀 편하다. 또 각각의 다양한 파장대,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가시광선이나 또는 근적외나 자외 영역이나 등등으로 다중 분광된 센서들을 탑재되어 있는 위성 영상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징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레이어들을 서로 중첩을 해서 어떤 분석들이 가능한 장점들이 또 있고요. 또 공간 단위의 같은 크기로 형태들로 셀이 구성이 되고 있는 셀의 최소 단위로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뮬레이션 하기도 편하고요. 기술 자체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매우 발달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벡터에 비해서는 각 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되게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은 다료량을 필요로 한다. 벡터에서는 점, 선, 면으로서 아주 단순하게 어떤 좌표로서 구성되어 있는 이진화되어 있는 숫자로서 표현이 되지만 얘들은 셀이 가지고 있는 셀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료량이 필요하고요. 또 격자의 크기를 늘린다, 즉 해상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하나의 셀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셀의 구성이 있을 때 뭐 1, 3, 4, 5, 1, 4, 5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를 이 하나를 합쳐서 하나의 셀로서 표현하겠다 해서 격자의 크기를 작은 격자에 대한 세밀한 크기들을 해상도를 좀 더 떨어뜨린다 라는 개념의 경우에는 일단 양은 줄일 수 있겠죠. 지금 4가지의 값을 가져야 되는 4규통에 대한 셀 값을 단 하나의 값으로서 이용하니까 그 양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 해당되는 정밀한 어떤 특정대에 서로 대별되는 셀 값들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에 대한 손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벡터에 비해서는 격자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상도가 떨어진다라고 벡터의 네트워크 구현, 뭐 인접성, 포함성, 연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좌표 변환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터 자료의 자료 모델인데요. 크게 두 가지,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겠네요. 제일 첫 번째 그리드입니다. 말 그대로 격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격자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리드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셀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그리드라고 한다. 그리드는 아무래도 촬영된 이미지 자체가 2차원 평면상의 단위 셀로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리드를 표현할 때는 직각좌표계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른쪽에 그리는 것처럼 X축과 Y축의 형태들로 축을 구분을 시켜서 직각좌표계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드의 원점은 좌상단 셀의 좌상단 코너가 셀의 원점이 된다. 즉 좌상단의 좌상단 셀의 코너가 원점 체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의 위치 참조는 셀과 행과 열을 이용, 셀에 있는 행과 열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즉 예를 들어서 이 해당되는 셀은 0,0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셀 1,1에 해당되는 놈은 1,1에 해당되는 여기가 되겠죠. 다음에 그리드 셀 크기는 지도화가 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사상의 4분의 1이 이상적이다. 즉 셀의 크기를 표현하고자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맨홀의 크기를 맨홀이 반경 50cm짜리라고 합시다. 50cm 정도라 그러면 셀의 해상도로서 이 맨홀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최소 4분의 1이니까 얼마나 돼요? 6cm로 치면 셀의 최소 해상도는 15cm 정도는 돼야 한다는 얘기죠. 또 그리드에서 방향 표현은 4방향 또는 8방향에 대한 코드를 이용한다. 4방향이라는 건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하고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방향과 함께 8방향이라면 동서남북에 대한 사방위에서 동북, 동남, 동북, 동남, 남서 이런 형태들로 8개의 방향에 대한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레스터 자료 모델의 두 번째인데요. 이웃 줄여서 이웃이라고도 하고 셀 이웃이라고 돼요. 이웃은 네이버후드,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인접해 있는 셀의 집합 방식을 얘기한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특정 셀에 인접하고 있는 셀의 형태들로 표현되는 방식이고 셀 이웃이라고 하고요. 어떤 특정 셀로부터 얼마만큼에 대한 크기 반경 이내의 셀로서 정의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들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셀 이웃의 하나의 단점은요, 표현할 때 보면은 이 셀 중심으로 대각 방향에 있는 값들이 좀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존이라고 불리는 거는 동일한 속성값을 갖는 연속된 셀들의 집합을 얘기한다. 그래서 셀의 속성값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그 그룹별로 좀 그룹핑한다는 거죠. 존 1, 존 2, 존 3, 존 4 이렇게 해서 존 4는 4 속성값을 4를 갖는 값들만 묶어놓은 거는 존 4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값을 갖는 셀은 연속적이다 아니든 간에 동일한 존에 포함되는 하나의 단점, 하나의 그 경우를 케이스를 가지게 되고요. 다음에 지역이라고 불리는 리전이요. 지역은 각각의 존에서 연결되어 있는 셀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하나의 존이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역이 좀 구분이 되는 게 지금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따로따로 구분했지만 앞서 봤던 성이 다른 이 값들은 존에서는 같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죠? 존에서 같이 묶여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같이 묶어갖고 세분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지역이라고 리전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각 존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순서 자체를 매기는 것은 중요치 않다. 라고 되겠습니다. 레스터 자료에 저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상세한 내용들이라 세부적인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요런 기법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가끔 시험 문제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록 잠깐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행렬 기법이라고 하고요. 행렬, 각 행과 열의 쌍에 의해서 하나의 값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행렬 기법 방식이라고 해요. 일단은 데이터의 셀 자체를 압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구조가 간단하고 사람이 보기에 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칼럼과 이로 열과 행의 개수가 열은 157개, 그죠? 그다음 171개의 행으로서 구획이 되어 있고, 제일 코너,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셀들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씬에서 가장 위쪽 상단의 좌표가 50만, 20만 메타입니다. 그래서 157개에 대한 값들이 전체적으로 혐의 셀 0, 0, 1, 1, 1, 2, 3, 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열별로 157개 개수가 쭉 이어져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행이 또 141개가 단순화된 셀 값으로서 계속 서술돼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판단하기 쉽게 되겠고요. 대신 여러 자료들이 중복되므로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스키 코드에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아스키 그리드라는 걸 사용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레스터 자료 저장 방식이고요. 랭스 코드 방식이라고 해서 런은 하나의 행에서 동일한 속성을 갖는 셀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에서 동일한 셀을 갖는 거. 예를 들어 하나의 행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행에 1의 속성을 갖는 값이 6개가 있고요. 2의 속성을 갖는 2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씬이라고 봤을 때 각 픽셀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표현을 1 속성을 갖는 값은 6개가 있다. 그 다음에 2의 속성 값을 갖고 있는 것은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랭스 방식은 아무래도 이 셀이 각자 갖고 있는 걸 앞서 나열했던 행렬 기법에 비해서는요. 헤더 자체에 뭐 특별하게 정리될 내용도 없고 하나의 단위로서 어떤 다수의 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다수의 셀이 구성되어 있는데 속성들이 거의 비슷한 값들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심지역처럼 각각 뭐 어떤 내가 위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다 생각하세요. 도심지역처럼 여러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는 구역에서는 이게 좀 적용되기가 좀 그렇지만 산림지역 같은 경우에 산속 같은 경우에 촬영됐을 때는 그 변화가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런랭스 방식, 코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효율적이다라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체인 코드 기법이고요. 그 어떤 객체가 갖고 있는 경계선을 그 시작점으로부터 동서남북 방향으로 4방 또는 8방 방향으로 순차 진행하는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용하는 방식은 체인 코드 방법입니다. 블록으로 쪼개서 블록으로 코드를 기록하는 방식, 블록 코드 방법. 런랭스 코드 방식에서 지도와 만드는 영역 자체를요, 행 단위가 아닌 타일 형태의 정사각형 블록을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니까 뭐 1111 있던 형태들이 있죠? 그걸 뭐 서로 이렇게 같은 값을 갖는 것을 같은 블록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거는 뭐 2, 3, 3, 5, 4, 4, 4, 4, 5, 5,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식이 블록 코드 방식이라고 하고요. 쿼드 트리 방식인 사지수
사지수라는 거는 가지예요. 4개의 가지로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단위를 세분화시켜서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런랭스 코드 기법보다 자료의 압축을 더 좋게 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압축 기법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 소나무 영역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소나무가 조금 다른 형태의 소나무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상수리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니 나눠주고, 소나무 0지역, 그리고 소나무 1지역,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은 혼합지역 이렇게 나눠지고, 혼합지역도 구분하면 감나무 1과 감나무 2, 사과나무 지역, 그 다음에 또 사과나무 지역의 옆에 있는 혼합 두 번째 거 3, 3번, 그래서 배나무 지역, 배나무 1, 배나무 2, 그 다음 대추 1, 대추 하나, 그 다음 은행나무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개의 가지로 계속 나누죠. 이 방식들을 쿼드 트리 방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R 트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2차원 확장인 R 트리 방식은요. 비트리 2차원 확장 기법이고요. 사각형과 기타 다각형을 인덱싱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세부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차원의 사각형 안에 어떤 기체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범위를 계속 구분해서 그 링크들을 연결시켜서 나뭇가지 형태들로 쭉 릴레이션, 그래서 관계되는 관계나무 형태들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이제 자료의 저장 포맷 방식이고요. 자료를 어떻게 하면 또 나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나열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 원격 탐사에서 이미지에서 배울 내용인데, 미리 좀 서술을 좀 하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인공위성 요즘에는 이제 촬영하고자 하는 아까 얘기했던 전자기파 파장대가 다양한 파장대역별로 나눠져요. 우리도 가시광선 영역 보면은 R, G, B의 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영역만 관측 가능한 밴드, 그 다음에 초록색 영역만 관측 가능한 밴드, 그 다음에 파란 계열만 관측 가능한 밴드, 은적 영역만 관측 가능한 밴드. 그래서 센서가 쉽게 얘기해서 스캐너가 그 파장대역만 읽을 수 있게끔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장대역별로 읽어서 구분을 해서 1번부터 7번까지의 파장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쏘아올리는 원격 탐사 위성의 밴드셋의 구성인데요. 이 밴드별로 각각의 촬영되어 있는 셀별로의 값들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같이 나열되어 있다. 밴드 1으로 관측된 게 A, 그다음 밴드 2는 B, 밴드 3는 C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나열해서 저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BSQ, 밴드 시퀀셜, 순서대로 쭉 간다는 얘기죠. 즉, 밴드 1에 있는 A열의 라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밴드 1에 있는 두 번째 또 쓰고, 밴드 순으로 계속 정리하는 거죠. 시퀀셜, 순차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밴드 순서대로 한 밴드의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BIR 방식은 Band Interleaved by Line, 라인에 의해서 구분한다. 그래서 각 행이 가는 거죠. 밴드 1의 첫 번째 행, 밴드 2의 첫 번째 행, 밴드 3의 첫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서 쭉 저장이 되면 다음에 다시 밴드 1으로 가서 밴드 1의 두 번째 행, 밴드 2의 두 번째 행 순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BIR 방식이라고 합니다. BI의 P는 픽셀별로 정리하는 거니까 각 밴드의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있는 픽셀들을 먼저 나열하겠죠.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걸로 가서 첫 번째 행에 있는 두 번째 열의 픽셀 값을 또 나열을 하고 그걸 정리하는 방식을 BIP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에 레스터 자료는 파일 포맷의 형태에 따라서 제조사별로도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GOTF라고 불리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많은 제휴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는 레스터 자료의 비압축성 영상 포맷 방식이고요. 다음에 미국의 원격 탐사용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어다스의 이미진에서 저장하는 방식이 자기네 자체적인 이미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니까 파일 확장들을 IMG, LAN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다음에 호주의 ER 매퍼라는 회사에서 쓰는 ER 매퍼라는 소프트웨어는 ER 매퍼에서 줄여서 ERM이라는 어식을 확장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미국의 리자드 텍에서 사용하고 있는 웨이블리 압축 기반에 대한 압축 포맷인 미스터 시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멀티 레졸루션 스팀 레이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입니다. 또 우리 수치 표고 모델이라는 거 있죠?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미국의 지질 조사국인 USGS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치에 대한 고도 모델들을 각 지점에 대한 좌표와 높이 값으로서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형식. DM 포맷이라고 하고요. 또 기타 압축 방법은 뭐 JPEG, JPG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 TIFF 방식, 그다음 비트맵 픽처 방식, 그리고 우리 그림판 포맷 같은 거 많이 쓰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레스터 자료 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좀 볼게요. 레스터는 보시다시피 셀에 구성되고 있는 셀의 속성값을 이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 뭐 셀의 중심값을 할당하는 방식,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값을 할당하는 방식, 셀 여러 가지에 대한 평균을 할당하는 방식, 또는 중간값 또는 중요값 이런 것들 할당하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할당, 리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놈은요, 자료의 범주가 의도된 사용에 맞도록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픽셀들이 이루는 값이 되게 다양한 범위를 이루고 있을 때 보니까 픽셀이 0에서 1을 이루고 있는 곳은 뭐 아스팔트 지역이더라. 11에서 20을 보이는 곳은 콘크리트 포장 지역이고 21에서 30은 그냥 토양 지역이더라. 그런 경우는 광범위하게는 묶어갖고 그 지역에 대한 범주를 에어리어를 확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픽셀이 가지고 있는 범주를 어떤 카테고리화 시켜서 그 영역을 나누면 이 지역은 보면 이만큼 영역은 아스팔트가 되더라라는 거가 되고요. 이 지역은 뭐가 돼요? 그러면 그렇지.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영역, 이것도 콘크리트 포장 영역이 되더라.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 이 지역은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더라. 라는 등식으로 내가 어떤 일련의 범주를 주고 그 특징들의 너무나 뭐 셀값의 인접 셀값에 관한 큰 특징들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이런 범위들로 묶어갖고 어떤 명목에 맞는 서열 자료들을 구성하고자 할 때 만드는 방식을 재할당 방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표본 방식은요, 공간 해상도가 서로 다른 레스터 데이터들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색상들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나 또 고해상도의 높은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가 있는데 걔가 표현하자는 색상의 정보가 떨어지고 있을 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리샘플링 한다고 해요. 재표본화 시킨 자료들을 이용해서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레스터 자료들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레스터 GIS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벡터에서 레스터로 자료를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실제 살고 있는 실 공간을 벡터와 레스터 형태들을 표현하는 큰 특징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레스터로 표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셀이라는 단위의 최소 단위를 이용하는 거고, 물론 포인트, 라인, 폴리곤을 형성을 시킬 수 있지만 더욱더 정밀하고 공간의 해상도를 높게 가질 수 있는 건 벡터의 형식들이죠. 그죠? 점과 선과 면의 사상 자체를요, 문자나 숫자, 속성 필드를 이용해서 레스터 자료로도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 선, 면 사상의 속성 필드가 문자라면 속성 필드의 유일값이 출력 레스터의 유일한 값으로 할당이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벡터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벡터 자료에 여기 이제 값들이 폴리곤 값이 이거 뭐 예를 들어 벡터의 속성 값이 같은 동일한 값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에 해당되는 만큼의 셀을 구성했을 때 그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게 맞는 거고요. 점을 변환할 때는 점을 포함하지 않는 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는 안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뭐 매놀 같은 게 있어요. 매놀 같은 게 있어서 벡터 매놀이 점점 표현이 되어 있다. 네, 여기를 표현하고자 하면 표현이 되겠지만 만약에 점이 없고 아무것도 표현할 방식 필요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셀 값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값을 적용이 된다 라는 거고요. 선으로 변환할 때는 각 셀을 가로지는 선은 이 셀의 값을 가로지르고 있는 해당되는 값의 셀이 이 해당되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벡터의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셀의 값으로서 일정하게 또 동일한 값을 부여하게 됩니다. 면 변환할 때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제 보통 벡터가 가지고 있는 높은 해상도에 대한 측면, 아무리 확대해도 똑같은 레이어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것들을 레스터를 이렇게 변환하고자 할 때, 포인트를 이렇게 닫히거나 라인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레스터가 가지고 있는 표출 방식 자체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방형 형태의 작은 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되는 그림들이 이렇게 약간 계단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단.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서 계단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단 스테어 스텝 디스토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는 게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형 자료에 대한 검토들은 벡터랑 레스터 자료들을 좀 확인해 봤으니까요. 속성 자료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당되는 레이어가 갖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조사한 조사 자료나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문서나 대장이나 수치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를 각자 그 보유한 뭐 예를 들어 벡터 데이터의 도형 자료에 각각 보유한 레이어가 예를 들어 폴리곤 21번이다. 부여가 되어 있으면 21번에 갖고자 하는 속성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속성 테이블에 해당되는 내용, 예를 들어 면적이 얼마다, 뭐 만들어진 집이 얼마다, 아니 뭐 재질이 뭐다, 콘크리트다, 뭐 철근이다, 철근 콘크리트다, 뭐 벽돌다, 벽돌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을 쭉 나열을 해서 그것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시스템에서 지정만 해놔주면은 그 속성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위상 또는 반대의 경우더라도 도형 자료를 편집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위상 구조를 새로 만들면 속성 자료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도형의 데이터들이 나중에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얘가 똑같은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값은 분할을 한 레이어 번호가 21에서 22로 분할을 시키더라도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속성 자료 21번이 22번에 변모되면서 추가적인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수 있게끔 연계시킬 수 있게끔 해서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GIS 데이터의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트로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치도를 구축을 하면서 GIS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레포트에서 국가 NGIS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의뢰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NGIS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실 공간을 디지털화 만들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수치 지도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어떤 기술들이 많이 막연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종이 지도로 제작하던 방식을 따라서 수치도를 같이 인덱스화 시켰던 수치도 버전 1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수치도 버전 2라는 개념이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도 버전 1과 수치도 버전 2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 그다음 차이가 무엇인지, 왜 수치도 버전 2를 2.0을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